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해커스에서 국제무역사 과정을 진행하게 된 진민규 관세사라고 합니다. 현직 관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무역 관련된 강의를 한 10년 가까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커스에서는 국제무역사하고 그다음에 무역영어 검정시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과 앞으로 실제로 그 수업 진행하기 전에 이번 회차에서 오리엔테이션 통해서 국제무역사 과목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험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준비하시는 과정 이런 도움말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준비한 화면 잠깐 보시면요. 시험 내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제무역사는 1급 시험하고 그리고 2급 이렇게 나누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사 2급은 이전에는 이제 무역관리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가 최근에 2급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1급에 비해서는 회차도 조금 줄어들었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약간 1급보다는 약간 좀 사람들이 선택을 좀 덜 하는 이런 시험 과정입니다. 우리는 국제무역사 1급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1급을 목표로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1급 과정을 이제 진행하려고 이제 수업을 마련하고 교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1급을 목표로 하시지만 나는 2급 시험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급과 2급이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이제 공부하실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는 없고 2급 시험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급으로 준비를 하시고 나면 2급도 문제 없이 이제 시험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1급 시험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수업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4과목 이렇게 써 있는 대로 4과목의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4과목으로 되어 있지만 각각의 다른 과목들이지만 2과목씩 묶어서 한 번에 한 교시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묶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과목씩 시험을 보게 되고요. 아침에 시작해서 이제 점심 먹을 때쯤 끝나는 시험입니다. 근데 이제 시험 과목이 각 과목별로 40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보실 건 이제 90분 이렇게 시간 제한이 있다라는 거 먼저 좀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자격 시험들이 한 문제당 1분 남짓 정도, 1분에서 약간 정도 여유를 더 주는 이런 정도의 시간을 배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제무역사 시험도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어진 시간 내에 이 내용들을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되는 제한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유형에서 내가 시간을 얼마나 쓰느냐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시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교시별로 본다고 하면 80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모두 다 사지선다 객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4과목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요. 매 과목을 이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 보시게 되면 과목별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문제니까요. 그 중에서 24문제 이상씩을 맞추게 되면 60점까지 합격입니다. 60점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합격하게 되는 것이고요. 꽈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내가 평균 점수가 뭐 70점, 80점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4과목 중에 어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으로 40점까지는 괜찮아요. 30점대 과목이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4과목 중에 기본으로 40점 이상은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60점을 받으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자, 이 시험 준비하실 때 각각 여러분의 여태까지 이제 뭐 그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내가 실무에서 이제 무역 관련된 일을 하셨다 하는 분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뭐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 재학 중이라 하시더라도 내가 비슷한 과목들 학교에서 좀 공부를 해봤다, 전공을 했다라고 하면 훨씬 편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 이제 그렇지 않고 나는 무역이라는 거 전혀 모르고 나는 이 국제무역사라는 자격증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공부를 시작한다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괜찮습니다. 물론
이미 이렇게 경험을 하신 분들보다는 약간 불리하겠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시간 여유를 갖고 그 시간이 뭐 6개월, 1년 이렇게 긴 시간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초보자들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에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관세사 시험을 볼 때 보기 전에 무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쪽 전공자도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관세사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전공자가 아닌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도 뭐 관세사 시험도 합격을 하는데 국제무역사 시험 이거는 여러분이 기초부터 이렇게 다져 나간다고 하면 초반에만 약간 조금 불리하다 생각이 드시지 조금만 지나고 나면 크게 차이가 전공자나 뭐 이미 경험을 했던 실무상의 경험을 했던 분이나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의 내용이나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에도 아주 기초부터 그 용어들 하나부터 다 설명을 드리면서 꼼꼼하게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뒷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체 과목을 다 평균 60점을 균등하게 맞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럴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떤 과목은 나랑 좀 잘 맞고 나는 재미가 있어서 이거 공부하는데 전혀 고통스럽지 않고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과목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과목은 얘는 조금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나는 얘가 조금 안 맞는다. 얘는 공부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과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똑같이 60점을 맞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 점수를 조금 더 잘 맞을 수 있겠죠. 그런 과목에서 점수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놓고 내가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과목에서는 40점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게 30점대만 안 나오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60점 이상이다라고 하면 60점 맞아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들어가면 우리 사실 조금씩 약 60점 딱 턱걸이를 한다든가 한두 문제 아깝게 틀려가지고 목표하는 걸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70점에서 80점 정도 받는다라는 걸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해 나가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꽈락 40점을 면해야 되니까 딱 40점까지만 이것보다는 그래도 변수에 대비해서 한 50점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반 정도는 맞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반만 맞춰도 나한테는 기회가 있다. 어떤 과목이든 나랑 안 맞는 과목,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도 반만 맞추면 되겠다. 한 40%는 내 실력으로 맞추고 나머지는 이렇게 찍어서도 확률적으로도 몇 점 맞을 수 있잖아요. 다지선다니까 25%의 확률이 있으니까 전혀 모른다 해도 충분히 이 점수들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초심자라 하더라도 초보자라 하더라도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과목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역 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무역의 3대 법규라고 부르는 법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국법이에요. 우리나라의 법률입니다. 대외무역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관세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대외무역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하고 외국과의 무역 전체를 관장하는 가장 상위의 법입니다. 헌법 같은 법률, 무역에 있어서 헌법과 같은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관세법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법입니다. 관세법에 추가해서 환급특례법 이제 나중에 물품을 수출을 했을 때 내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가지고 뭔가 물품을 만들어서 관세를 내고 수입한 물품으로 뭔가 물품 만들어 수출했다 이렇게 되면 그 수입할 때 내가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이라고 하는 것, 관세의 환급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인데 별도의 법률이긴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관세법과 동일한 선상에서 공부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에서도 3편에서 관세법하고 환급특례법 그리고 FTA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맺고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들도 좀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큰 틀에서 관세법과 좀 유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별도의 법률이긴 하지만 범관세법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외무역법하고 그다음에 관세법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어요. 이거는 무역을 할 때 관세법은 이제 물품이 외국으로 나가고 외국에서 물품이 들어오는 것을 관장하는 법률이라고 하면, 물품의 이동이 있다라고 하면 물품을 사고 팔기 때문에 물품이 들락날락 하거든요. 외국과 대금을 주고받는, 주로 이제 외화로 대금을 이제 무역거래에서는 달러 같은 외화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 외국환을 규율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3대 무역 법규라고 하면 대외무역법, 관세법,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을 얘기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우리 국제무역사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정도 한 문제에 외국환거래법에서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된 적은 있어요. 근데 뭐 한 3, 4년 정도 이렇게 범위를 늘려봐도 한 문제 정도 출제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무시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전공법으로 공부하려고 하면요, 이 세 법 중에서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는 좀 다행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제가 괄호를 해갖고 전자무역 이렇게 하고 괄호를 쳐놨는데요. 이전에는 전자무역이라고 해서 전자적인 형태로 서류를 주고받는다든가 이제 무역과 관련된 그런 절차들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전자무역 쪽에서 거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전자무역 관련된 챕터가 마련이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공부는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무시하셔도 되고, 대외무역법하고 관세법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은 제외하고 이렇게 이런 법률들을 우리나라의 내국 법률로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과목이 구성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과목은 무역 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물품을 사고 팔 때 대금을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 대금 주고 받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외환 실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과 이제 무역 거래를 할 때 주로 뭐 달러와 같은 외화를 주고 받기 때문에 환율의 등락이라든가 관련된 위험들을 어떻게 해칭할 것인가, 뭐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는 내용을 보시면 두 가지가 약간 다른 과목처럼 느껴집니다. 예, 약간 분리를 해서 우리도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3과목에 보시면 무역 계약 해가지고요. 무역 계약, 물품, 특히 이제 물품을 외국에 있는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사고 파는 계약들을 체결하는 그런 계약들을 어떻게 체결하고, 그런 무역 계약은 어떻게 성립이 되고 어떻게 이행이 되고,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상대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무역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고 나면 물품을 외국으로 운송하는 과정, 외국에서 물품을 가져온다든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에다 물품을 보내줘야 하는 과정이 뒤따르는데요. 국제 운송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물품이 망가질 것에 대비해서 화물에 대해서 보험을 부과합니다. 그 화물과 관련된 해상 보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쭉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전공하셨던 분들은 아마 무역 실무라고 하는 과목에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실 겁니다. 무역 계약은 어떻게 체결하고, 물품은 어떻게 보내고, 보험은 어떻게 들고, 그 다음에 대금은 어떻게 주고받느냐,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 외환 실무를 제외한 요 대금 결제까지, 그러니까 이 과목 3과목 전체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무역 실무라고 하는 과목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내국법인 1과목에서 무역 규범으로 공부하는 이 부분하고는 약간 분리를 해서 보통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대금 결제 쪽 내용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하나의 과목으로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과목은요, 무역 영어입니다. 무역은 한국말로 하지 않죠. 외국어로 하게 되는데, 지금 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거의 공용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무역은 영어로 하기 때문에 관련된 표현들을 영어로 공부하는 것들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무역 관련된 영어로 된 이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됩니다. 자, 무역 영어에서는요, 그냥 무역 영어라고 써놨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많이 준비하시는 토익 시험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난이도는 토익 시험보다는 훨씬 낮아요. 문법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무역 용어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적인 대화문, 그 다음에 편지 같은 거, 요새는 이메일로 많이 주고받을 텐데 영어로 된 이메일 같은
같은 거, 메일 같은 걸 주고 받을 때 필요한 기본적인 표현이라든가 독해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무역 영어라고 해서 내가 영어에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무역 영어 공부 안 해도 난 다 맞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도 사실은 아주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제도 나이 또래의 사람들보다는 영어에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세사 시험 처음에 준비할 때 관세사 시험에도 이제 무역 영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거의 유사합니다. 이 과목은 내가 특별히 공부 안 해도 점수를 잘 맞겠지라고 그 근자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40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40문제를 다 살펴볼 동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문제가 영어로 출제가 될 뿐이지 내용은 무역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역 관련된 이론이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런 걸 모르면 전혀 풀 수가 없는 내용의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무역 한국어라는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면 내가 한국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겁니다. 다음은 추심결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지급인도와 인수인도 중에서 매도인에게 더 유리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문제가 출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급인도가 뭔지 인수인도가 뭔지 추심이 뭔지 이런 내용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리할 건 없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영어로 출제가 되니까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반대로 내가 영어에 좀 약하다. 난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영어 관련된 시험들은 조금 나는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일반적으로 많이 준비하시는 토익 시험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 건 영어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출제되는 출제 범위가 토익 같은 시험은 사실 범위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요거는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모른다, 난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자꾸 반복해서 출제 유형이라든가 내용들을 익숙하게 만들어 두시면 한두 달 안에도 굉장히 많은 높은 점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과목이니까 영어 나는 좀 어렵다, 영어 울렁증이 있다 하시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과목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무역 관련된 법규라든가 요거는 우리나라의 대무역법이나 관세법이 우리나라의 내국 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관련된 국제 무역 규칙이 있습니다. 이거 일종의 법이에요. 법인데 그게 영어로 출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한국말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헌법, 관세법 이런 법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한 두세 번 읽어도 잘 모르는 이런 문장들이 많아요. 이쪽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오던 영어하고 조금 다른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단어의 뜻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회화에서 사용하던 그 단어의 뜻과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무역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숙달해서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거 준비하는데 뭐 이렇게 6개월, 1년 나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렇게 길게 잡겠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관련된 무역 서식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출제가 되고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익혀서 영어 실력하고는 약간 별개의 그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과목의 내용들이 무역 영어의 과목의 내용들은요, 다 이 무역 실무라고 하는 뭐 무역 계약이라든가 운송, 보험, 결제와 관련된 내용들 주로 이런 내용들이 내용은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것이고요. 영어로 문제가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무역 계약과 무역 결제 쪽을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무역 영어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이론 내용들을 볼 때도요, 영어로 된 표현들도 많이 살펴볼 거고요. 어떤 용어들을 익힐 때 우리말 표현도 익히지만 영어로 된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익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공부를 이렇게 해 나간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험 과목 중에서요, 실제로 출제가 되는 비율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과목의 무역 규범에서는 대외무역법과 그리고 관세법, 환특법,
FTA 특례법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거는 범관세법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외무역법 쪽에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30점 정도, 그 다음에 이외 범관세법 쪽에서 70점 정도 출제가 됩니다. 문항수로 보면요, 40문제 중에 대외무역법에서 12문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관세법 쪽에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에도 관세법 쪽에 조금 더 시간을 더 들여서 내용이 조금 더 길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이렇게 진행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2과목 보시면 무역 결제 이렇게 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금 결제 쪽하고 그다음에 외환 실무 이렇게 나눠서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과목은 약간 별개의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접근하는 접근법이 좀 필요해요.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자, 대금 결제 쪽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70점 출제가 되는데요. 문항수로는 40문제 중에 28문제를 차지합니다. 외국에서 이제 물품을 구매한다거나 외국에다가 물품을 수출하고 나서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 뭐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송금 방식인, 추심 방식인, 신용장 방식인 이런 방법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신용장이라고 하는 letter of credit이라고 하는 신용장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무역 결제 쪽에서는 신용장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100점 중에 반 정도, 전체 중에 반 정도가 신용장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할 때도 신용장 관련된 내용들이 양도 조금 많고요. 이쪽을 좀 깊이 공부를 할 겁니다. 이제 신용장 이쪽을 중점적으로 좀 공부를 할 거고 그 이외의 다른 내용들도 분명히 공부를 하게 되죠. 물론. 자, 그다음에 외환 실무는 한 30점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요거는 처음에 딱 보시면 관련된 내용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생경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경제학 공부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쪽 외환 실무 쪽은요. 처음에는 약간 어려워 보이는데요. 굉장히 기출문제들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대금 결제 쪽이나 다른 과목에서는 조금씩 표현들이 달라지는 폭이 조금 넓다고 하면 이쪽은 어떤 틀 안에서 계속 출제가 돼요. 표현만 조금 바뀐다든가 숫자만 조금 바뀐다든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이 30점 중에서 거의 대부분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초반엔 조금 어렵지만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조금만 연습을 해보면 이쪽에서 의외로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는 과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3과목을 보시면 이제 무역 계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실제로 무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걸 물리적으로 이행하는 운송이나 보험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데 계약 쪽에서 70점 정도, 그 다음에 운송과 보험을 합쳐서 한 30점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출제되는 기출문제마다 비율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송 쪽이 조금 많이 나오고 보험이 조금 적게 나온다든가 어떤 회차에서는 보험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이런 회차들도 있는데 두 개를 합쳐서 약 30점 정도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과목에서는 무역 영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역 영어는 별개의 과목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어로 출제가 될 뿐이지 그 내용은 앞에서 나온 계약이나 결제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제와 관련된 것 통관이라든가 요거는 이제 관세법의 내용이 일부 영어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관세 법규 자체가 아니라 이제 통관과 관련된 관세법 과 약간 연결돼 이런 내용들이 영어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 약간 있고요. 운송이나 보험 쪽에서 이제 영어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무역 영어 일반 영어처럼 생겼는데 무역 용어를 알아야 풀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의 문제들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다 이해가 잘 되어 있어야 이쪽에서도 편중 없이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시험 과목의 세부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시험 과목하고 우리 공부할 교재 순서 내용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그 시험 과목은 1과목의 무역 규범부터 시작을 하지만 실제 우리 교재에서는요. 무역 계약부터
우리 교재는 편이 1편부터 4편까지로 나눠져 있는데 1편에 무역 계약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이게 흐름상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역 계약은 어떤 것이고 무역 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는 것인가. 그리고 운송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물품 어떻게 보내주고 관련된 보험 계약은 어떻게 체결할 것인가. 이걸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돈은 어떻게 주고받을 것이냐. 대금 결제 관련 내용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외화한 실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흐름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무역 용어 들어가기 전에 무역 규범 관련된 대외무역법, 관세법, 범관세법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무역 영어 내용들 공부를 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의 순서하고 교재 순서가 다르다. 이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흐름이 맞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놓고 우린 시험 볼 때 이미 다 내용들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뭘 먼저 볼지 요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흐름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몇 가지 공부하시는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목표 점수를 설정하자 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평균 60점 이상만 받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가 60점을 딱 맞아야지라고 생각하면 60점 못 맞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70점대에서 80점대 이 정도 목표 점수를 설정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제무역사 시험은요. 60점 딱 맞아가지고 합격한 사람이나 100점 맞은 사람이나 합격증이 나오는 것, 자격증이 나오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몇 점으로 합격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이 나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100점으로 맞았다고 해서 내가 수석으로 합격했다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증명할 방법도 없고요. 표시가 되지도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60점 딱 맞아가지고 합격하신 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과 이제 노력을 가장 적게 들인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60점을 목표로 하는 건 위험하니까 현실적으로 70점에서 80점 목표 점수 설정하시고요. 과목별로 효자 과목 내가 점수를 좀 많이 낼 수 있는 과목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하지 말라 그래도 막 하고 싶어지는 과목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점수를 좀 많이 얻고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좀 꺼려지는 과목들에서는 한 50점 꽈락이 40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50점 정도 이상은 맞도록 이렇게 준비를 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한 70점대에서 80점 정도까지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80점 이상 90점 100점 가까이 맞아보겠다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효율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사지선다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합격생들, 응시생들의 합격률이라든가 합격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최하는 이 시험을 주최하는 곳에서는 좀 신경을 씁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마다 다 8, 90점 맞아갖고 다 합격한다 그러면 그 시험의 공신력이라든가 권위 같은 게 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몇 퍼센트는 합격을 시키고 몇 퍼센트는 좀 떨어뜨리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한 10점에서 많으면 20점 정도는 맞추는 게 이상한 문제가 나옵니다. 내가 공부를 아무리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한 10점 정도, 그러니까 4문제에서 많으면 한 과목마다 8문제 정도까지는 못 본 문제다. 나랑 이거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문제가 어디서 튀어나왔지? 이런 과목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일부러 그렇게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어느 정도는 평균 점수가 유지가 돼야 시험에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틀리도록 유도하는 문제들, 최상위 난이도의 문제들이 나와요. 그것까지 다 맞추려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80점 정도가 최고 점수 이 정도로 설정을 해서 가시는 게 시간 면에서나 여러분의 노력 면에서나 가장 효율적인 점수가 될 것 같고요. 저는 70점대를 목표로 설정하시면 아주 무난하게 효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합격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요새 말로 하면 가성비죠.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게 70점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도요.
이렇게 70점대 이상,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위해서 봐야 하는 내용들 교재에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심화 플러스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재 중간중간에 보시면 심화 이렇게 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고득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는 여기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 심화 내용 중에서 심화를 다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이 중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것들 몇 가지는 가지고 가지만 아주 깊은 내용까지 이걸 다 달달달달 외울 정도까지 봐야 하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실 수 있도록 교재에다가 심화라는 내용으로 이런 고난이도의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을 따로 모아놨으니까요. 그것도 좀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시간이라든가 내가 실제로 투여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현재까지의 나의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나에게 알맞은 점수 저는 70점대에 추천을 드리는데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고 그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회독하여 반복하자 합니다.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 길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짧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만만한 정도의 양은 아닙니다. 조금 두껍기도 하고요. 끝까지 이렇게 쭉 훑어 나가는데 뭐 마음 먹고 내가 바짝 하면 일주일 안에 한번 보겠다?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일주일 내에 이걸 다 본다? 그 정도의 양은 아닙니다. 양이 조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해 나가시다 보면 여기에서 내가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그래도 이해가 100% 되지 않는 내용들이 특히 앞부분엔 그래요. 왜냐하면 앞에서 A라는 내용을 뭐 하나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A라는 내용을 알려면요. 뒷부분에 B, C, D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 이해가 가는 내용들이 특히 초반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이해를 하기 위해서 뒷부분의 내용을 먼저 공부하고 올 수도 없고요. 제가 수업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뭐 컴퓨터로 초록창에다가 이렇게 계속 다 이건 무슨 말이지 이런 걸 확인해 보면서 가시기에는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요. 뒷부분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겉에 피상적인 면만 보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요. 중요한 내용은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여러 번 반복이 될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깜지 만들어가면서 나 다 외우면서 가야지. 다 책에도 많이 표시를 하시고 연습장 펴놓고 거기다가 용어들 이렇게 막 외워가면서 이렇게 가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내가 한 60% 정도밖에 이해를 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시는 겁니다. 끝까지 가세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쭉 가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 그걸 회독 돌려서 읽는다라고 합니다. 이제 시험을 이런 류의 시험들을 공부하시는 분들 선배들이나 먼저 시험 보셨던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앞부분부터 쫙 공부하다가 조금 이상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또 막 공부하고 이거 별로 좋은 방법 아니에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냥 일단 잘 모르겠어도 그냥 가는 겁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보면 내가 여기서 이해 못했던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이해가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물론 이때도 100%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다 두 번째 돌아오면요. 한 80% 이상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돌리고 다시 한번 돌리고. 근데 1회독을 할 때보다 2회독, 3회독을 할 때는 시간이 무지하게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1회독 할 때 내가 뭐 한 달 반, 2달이 걸렸다라고 하면 2회독 할 때는 2주, 3주면 충분해요. 그리고 3회독을 할 때는 한 일주일 정도에도 빨리빨리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막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 가능하니까 회독을 통해서 같은 시간을 투자할 때 처음부터 막 암기해서 가는 방법과 같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해를 못했는데 불안하더라도 끝까지 갔다가 여러 번 반복하는 거 좋습니다. 이런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두세 번 반복하다 보면 암기가 필요한 내용도 이해를 통해서 그냥 내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별도로 암기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2회독, 3회독을 했는데
특정 숫자라든가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이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막판에 한꺼번에 몰아두었다가 그냥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암기할 내용, 시험 보기 전날 암기할 내용 이런 것들도 이런 회독을 통해서 1회독 때 2회독 때 이렇게 책에다 표시를 해두었다가 이건 나중에 암기해야지 이렇게 남겨두시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그리고 주변에서 제가 이런 강의들을 하면서 많이 여러 그 케이스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그 전날 시험 보기 전날 외워야 되는 내용들 A4 용지 하나 정도로 정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회독을 통해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회독을 하실 때 기본서, 이 이론서만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를 풀면서 반복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1회독은 이론을 통해서 가고요. 2회독은 일단 문제를 풀면서 그냥 이거는 잘 풀려. 이런 부분은 나는 문제 없이 그냥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요런 부분이 걸리네. 요거를 이제 그 이론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기본 교재 이론 내용에서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와 병행해서 2회독, 3회독을 해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론만 아주 꼼꼼히 공부를 해가지고요. 시험 보기 전날 뭐 2, 3일 전에 문제 한 2번, 3번 2회, 3회 정도 이렇게 풀어보고 시험 보러 가야지 이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문제를 푸는 시간을 충분히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 이론 공부하는 시간하고요. 문제풀이하는 시간하고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비슷한 정도로 설정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론의 내용을 내가 완전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문제풀이를 일단 들어가시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 과목에서는 이런 파트에서는 이런 쪽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요거는 깊이 암기를 안 해도 이해해도 충분히 풀 수 있겠구나. 요쪽은 암기가 좀 필요하구나. 요쪽은 조금 까다로우니까 정답과 오답을 가리는 이런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가려집니다. 이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요. 시험 보러 가고 좋은 점수 맞는 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예요. 어느 정도 흐름을 익혔다라고 하면 문제풀이를 병행해 가면서 2회독, 3회독 이렇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요. 문제풀이는 다다익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문제는 여러 번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 풀어봤던 문제도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풀이도 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이 시험 은행, 문제 은행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회차에서 반복되면서 골라서 출제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30%에서 40%는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요. 출제 유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익히고 특히 오답으로 나온 것들도 다시 한번 오답으로 출제되는 그리고 정답과 오답을 가리는 포인트들도 비슷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나서 또 한번 풀어보세요. 아는 문제를 왜 또 푸느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풀어보시고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문제를 푸는, 문제에 집중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국제무역사 기출문제는 저작권 관리가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막 이렇게 공개가 많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시면 충분히 이 기출문제들을 여러분이 주변에서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검색을 하시던 이렇게 얻으셔가지고 기출문제를 몇 년치, 3년치에서 4년치 정도 1년에 2번 보니까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걸 3년치에서 4년치 정도를 최소한 2번 이상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70점대 점수를 맞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회독을 해가지고 이론 공부를 하고 나서요. 처음에 문제를 보실 때는 내가 이 문제를 틀렸는지 맞았는지 몇 분 안에 풀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초 문제를 푸실 때는 그냥 이 문제를 가지고 공부한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를 여러 회차를 이렇게 반복해서 풀어 가시다 보면 이론 공부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이라는 시간이 들었다. 그러면 문제 풀이를 할 때 뭐 0.5 정도, 반 정도 되는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도 처음에 문제 봤을 때, 처음에 문제를 접했을 때 내가 받은 점수, 그리고 뭐 어느 정도 그 두 번 정도 이런 문제들을 반복했을 때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여기까지 왔던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 내에 최초에 받았던 점수보다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점수가 이렇게 내가 기출문제를 보고 이렇게 풀어봤더니 한 50점에서 60점 정도가 나온다.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실 때 일주일 정도만 그렇게 해서 문제를 반복하시면요 20점 정도 훅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점에서 60점 맞던 사람이 70점에서 80점 정도까지 금방 올라가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1, 2주 정도 요게 문제를 풀면서 점수가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이론 보면서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기본을 다진 것이고요. 그 이후에다가 이제 실전 감각을 익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문제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회독을 이론서로 그리고 문제풀이로 이렇게 해서 최소한 2번에서 3번 이상 보겠다. 이렇게 마음가짐 가지시고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의 진행 순서하고 활용 방법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론 학습을 합니다. 편이 3편까지 4편까지 무역 영어까지 4편까지가 있는데요. 자, 4편까지의 편 안에 장으로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각 장별로 이론을 보고요. 이론이 끝나고 나면 핵심 기출 다시 보기라고 하는 내용들이 각 장별로 이렇게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기출되었던 그 내용들과 그런 기출되었던 유형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단한 OX 문제나 괄호 채우기 이런 것들로 이론 내용들을 내가 공부를 잘 했는지 기억이 잘 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단계입니다. 이런 걸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별로 모여서 이제 한 편이 끝나게 되면 적중 예상 실전 테스트라고 해서 40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그 편에 해당하는 1, 2, 3, 4 과목에 해당하는 그 문제들 40문제 한 세트가 나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4편까지 전부 다 구성이 끝나고 나면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4과목의 문제 160문제가 이제 부록으로 실려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이거는 이제 구성이 되는 과목인데요. 서머리라고 하는 과목을 하나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기출되었던 내용들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앞에서 이론 공부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요. 압축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회독을 빨리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이론을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좋지만 이 서머리의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종의 요약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것만 보면 이론 공부 안 하고 이것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기초가 쌓여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약집과 같은 이런 서머리를 가지고 단시간 내에 좀 전체 내용을 훑어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험에 실제로 출제되게 되는 표현이나 유형 같은 것들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제무역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준비를 하셨다가 중간에 그만두셨다가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론은 다 봤으니까 다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이론을 처음부터 다시 보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다라든가 나는 이전에 봤으니까 다시는 이걸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서머리 강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순서대로 뭐 서머리를 이용하던 문제를 풀든 반복해서 최소한 2회독에서 3회독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시고 회독이라고 할 때는 처음에 봤던 것처럼 꼼꼼히 다 다시 봐야 꼭 회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봤던 거 처음에 봤던 거에서 내가 익숙한 건 빼고 이제 처음에 회독을 하실 때 표시는 좀 해두셔야 됩니다. 이건 잘 이해가 안 갔으니까 2회독 할 때 다시 살펴봐야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셨다가 읽어가시고 문제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회독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출문제 같은 거 꼭 구하셔가지고요. 3년 정도, 최소한 3년치 정도 이상은 좀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 내에 원하는 점수 얻으셔서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리엔테이션 강의 마치고요. 여러분 저하고 이제 실제 강의, 이론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